실버타운은 남편 직업과 자식 자랑으로 편갈라서 씹고 흉보는 못된 문화가 상존해요. 이런 사람들과 담쌓고 살 바에는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눈 감는 순간 그냥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실버타운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노인지옥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직행버스인 이유를 다룬 저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노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사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식사 해결을 못 하신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한 건강하면 작은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천국일 것입니다. 큰 돈까지 들여가며 남한테 간섭받고 돈 자랑, 자식 자랑,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집단을 이루어 사는 걸 생각하면 피곤해 죽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영자 씨가 55세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이유와 동해 실버타운에서 한 외로웠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했던 직원이 직접 겪은 실제 사연입니다. 앞으로 시니어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실버타운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초호화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걸까요? 초호화 고급 실버타운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이들이 실버타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노인들을 상대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버타운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쏟아부으면서 초호화 실버타운에 들어간 경우여야 그렇겠지요. 얼마 전 연예인 이영자 씨는 TV에 출연해 매니저에게 실버타운에 대해 조사해 볼 계획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영자 씨가 55세라는 이른 시기부터 실버타운을 염두에 둔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영자 씨는 어머니를 조용한 집에 편하게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어머니 반찬이 매일 똑같다. 어머니도 기력이 떨어지니까 균형 있는 식사를 못 챙겨 드신다고 후회했습니다. 또한 이영자 씨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같이 출연한 매니저 역시 이영자 씨의 고민에 공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영자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노인이나 은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여기는데 자신은 드림타운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빠르면 6, 7년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에 가기 전 식단표를 미리 구해와서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무엇보다도 음식에 가장 신경 쓰는 모습이 웃음을 줬지요. 이후 실버타운 관계자를 만난 이영자 씨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나이를 궁금해했습니다. 또 입주자들 중에서 계속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실버타운이 일하면서 지내기도 좋을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거기다 관계자가 1인인지 2인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하자 이영자 씨는 이때 결혼 안 한 걸 후회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영자 씨가 55세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이유 얼마나 공감되시나요? 정말로 실버타운이 드림타운, 꿈의 타운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걸까요? 실버타운에만 들어가면 걱정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동해 실버타운에서 한 외로웠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실버타운에서 일했던 직원이 직접 쓴 글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지옥이었다.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초원에서 풀을 뜯던 말이 저녁 어둠에 서서히 지워지듯이 인생이 그렇게 소멸하는 것 같았다. 실버타운에서 머리가 새하얀 그 노인이 굽은 허리로 유모차 같은 것을 밀고 다니는 걸 봤다. 아무도 그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 노인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노인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아니면 그 두꺼운 벽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그 노인의 얼굴에서 90년 가까이 살아온 거친 인생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 얼굴에는 새끼를 위해 밥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웃과 싸우는 악착같고 메마른 삶이 주름살이라는 무늬가 되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실버타운의 한 사람이 조용히 내게 말을 해주었다. 저 할머니 성격이 고약해요. 친구들 몇 명이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왔는데 싸워서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실버타운 안에서 혼자 겉돌고 있어요. 그 노인은 친구를 잃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휴게실에서도 혼자였다. 실버타운의 한 사람은 내게 또 이런 말을 했다. 저 할머니 딸이 있어요. 어쩌다 딸 집에 불려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딸이 휴가를 가서 개밥을 주지 못할 때 가요. 그 개를 돌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돌아오죠. 딸에게 그 엄마는 무엇이었을까? 혼자 실버타운의 구석에 정물처럼 있는 그 노인에게 이따금 눈길이 갔다. 숲속에서 혼자 눈을 맞고 서 있는 겨울나무였다. 어느 날 내가 실버타운의 텅 빈 PC방 안을 무심히 들여다보았을 때였다. 칸막이를 구석에서 컴퓨터 화면에 빛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그 옆에는 그 노인이 밀고 다니던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어깨 너머 뭘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노인이 어눌한 손으로 키보드를 천천히 만지고 있었다. 화면에서 포커 카드의 패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 노인은 기계와 놀고 있었다. 재미가 있을까 의문이었다. 노인은 시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 노인과 딱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심히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적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그 노인이 타고 있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올라가는 버튼을 먼저 눌러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남는 게 시간뿐이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대화이기도 했다. 남은 건 시간뿐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되어 내 마음속에서 물결쳤다. 노인은 백색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인간의 말년에는 다시 시간이 그렇게 늘어지는 것일까? 시계가 빨래같이 축 늘어져 나뭇가지에 걸린 미술작품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러나 배터리가 다 소진되듯 그 노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 그 노인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의 책갈피 속에서 젊었던 날 좋았던 일들을 되새김하기도 하고 실버타운의 아침이면 넓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빛이 들끓는 동해바다와 붉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장식하면 어떨까? 끝나가는 지구여행에서 그 눈에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찍어가라고 권하고 싶었다. 어느 날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벽 아래 놓인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물을 노인은 얼른 훔치고 아닌 척하고 있었다. 가슴이 찡했다. 꿈이 사라지고 돈과 친구가 없고 건강을 잃은 노년은 지옥인 것 같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겨울나무가 떠올랐다. 수액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는 어느 순간 가지에 쌓인 눈의 무게를 못 견디고 옆으로 쓰러지게 마련이다. 그 순간 누군가 아가야 수고했다 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실버타운 PC방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어제 실버타운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였다. 앞에 앉은 나와 친하게 된 70대 노인이 말했다. 그 돌아가신 양반, 나하고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내가 도와드리려고 다가가면 괜찮다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성격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울음을 봤어요. 내가 슬쩍 지나치면서 본 광경을 말해 주었다. 그래요? 이거 정말 마음이 짠하네. 그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실버타운에서 처음 본 사멸의 풍경이었다. 우리는 실버타운에 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방에 살던 80대 후반 노인 부부가 말이다. 젊어서부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왔다는데 그날 점심에 남편만 밥을 먹으러 내려왔고 식사 후 혼자서 산보를 하더니만 방에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가 욕조 미끄럼 방지 손잡이에 목을 맸지 뭐니.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울 거리가 남아있으니 기운도 좋다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 우연찮은 기회로 실버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이모님이 들려주신 비극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일주일 전에 입소한 할아버지가 이모님 옆방에 사는데 부인 돌아가시고 스스로 식사와 생활을 건사하지 못하자 자식들이 이 실버타운에 모셨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이 올라가 보니 옆으로 누운 채로, 그러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모님 침대를 향해 누운 채로 돌아가셨더랍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이들이 일상으로 대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제 명을 다하고 간 사람은 벽 하나를 두고 옆에서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투신이든 목을 매든 떠난 사람의 방은 그 앞을 지나가기도 무섭더라.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기 운명을 살아간 사람들이야. 노래하며 춤추며 저승길을 걸어가겠지만 처참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극일 테지요. 13년 전만도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였는데 먼저 살던 사람들은 늙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령들 뿐이라 그런지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랍니다. 식사 후 현관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하다 한두 시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젠 노인들이 10분을 못 넘긴다지요. 제가 이모님이랑 실버타운 주위에 만들어진 산책길에서 산보를 하는 동안 추우니까 죄다 들어가 버렸어. 여름엔 이 앞에 잔뜩 앉아들 있었는데 라는 말을 거듭하셨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이죠. 실버타운에 입소한 한 할머니는 지난번 검사 결과로 약을 바꿔 드시면서 정신이 더 맑아지고 밤이나 낮이나 약에 취해 누워 계시던 모습 대신 요즘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앉아 TV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90 중반을 넘기면서 할머니가 바뀐 점이 고집이 너무 세지셨다고 합니다.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단체 생활의 규율이나 약속은 지독히도 안 지키신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할머니를 싫어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원 입장에서는 7시 30분에 아침 식사도 전화를 하고 사람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니 직원들로서는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곳 실버타운 원장님 말씀은 다릅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실버타운은 최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의 대세는 고급이든 보통이든 단독 공간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좋고 활동적인 요즘의 노년층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다 많은 실버타운은 많은 보증금과 이용료도 지불해야 하죠. 호텔급 셰프가 만들어준다는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으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내가 들어간 실버타운이 망하기라도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모두의 꿈인 줄 알았던 실버타운이 들어가 보니 노인지옥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가 실버타운에 살면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고민 중 하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고향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실버타운에서 럭셔리한 생활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은 77세 남성의 경험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럭셔리한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도쿄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럭셔리 실버타운에 두 번째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일상생활의 무게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이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가 75세로 상당히 연장된 수명을 살면서도 건강한 노인들은 많지 않았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도시 생활로의 복귀를 택했으며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돌린 채널에서 선우용녀 씨가 실버타운 구경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여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행을 할 때 들렀던 호텔 같고 숙박하던 여행객들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지요. 일생 동안 막연히 천당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이 더 많이 지나면 어떤 생각과 어떤 형태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단테가 구경시켜준 지옥과 천당이란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도중에 지옥 같았던 때도 있었고 천당 같은 세월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인생의 행로는 다르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노년을 맞이했을 것이며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회한이 남거나 자랑스런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변하는 시류에 새로운 기쁨을 느꼈는데 늙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TV에서 강주은 씨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받아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비우는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실패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하며 네 번째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을지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여러분은 은퇴한 후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대다수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노인은 86%, 기력이 떨어진 노쇠한 노인조차도 75%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제 손으로 밥 해먹고 화장실 가면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집이 좋다고 마음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고 고급진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노부모는 왜 슬픈 걸까요? 노후에는 곁에 누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시간보다 소중한 오직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일 것입니다.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은 초호화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사용과 관리가 유리한 집입니다. 노년에 살 집을 준비할 때 다음에 7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지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 병원 이용이 편리한 곳, 산책로 등 야외 활동이 편리한 곳, 좋은 이웃이 가까이 있는 집, 작고 관리하기가 편리한 집, 자녀와의 왕래가 편리한 곳, 적성과 취미 활동이 편리한 곳. 뭐니 해도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은 바로 우리 집입니다. 한평생 삶을 지키고 의지해온 내 집이 사라지는 순간 노인은 자존감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생활이란 할 일이 있어 내가 있고 당신이 있는 마지막 자존의 보금자리입니다. 노후에 살아야 하는 집, 살고 싶은 집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요? TV에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는 이 실버타운을 그렇게 추천하더라. 저기 유명한 유튜브 보니까 실버타운이 노후에는 무조건 최고라던데? 이런 말들에 현혹되고 계신가요?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실버타운에도 못 들어가고 뭐 했나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분들은 누가 실버타운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하는 말에 여기 가서 살자, 저기 가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돈만 잃고 몸만 골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이 평안한 마지막 거처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인간 쓰레기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셨나요?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면 손해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화를 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 화를 내려면 이렇게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를 낼 거면 이렇게 내라. 대부분의 인간관계 책을 보면 화를 내면 무조건 손해이니 화를 내지 말고 속으로 삭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화를 삭히기만 하면 화병에 걸리기만 할 뿐 화를 나게 만든 상대방은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화를 참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고 화를 낼 거면 제대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대부분 화를 내므로써 손해보는 이유는 화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되고 화를 내가 이용해야만 한다. 대부분은 화에 지배당해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내뱉다가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인데 화를 제대로 낸다면 손해볼 일이 없다. 그렇게 해야만 화를 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복수하고도 박수받는다.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내 선을 넘었다거나 정당한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서운하고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대며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 고함을 지를 수도 있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수치심과 모욕감에만 집중하므로 정작 나의 화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상대방과 내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한 번 화를 내면 그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열어라. 부정의 반대, 즉 긍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애초에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상대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낼 가치도 없는 상대라면 아예 화가 나지도 않을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말부터 꺼내야 한다. 이를테면 평소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짓거나 비난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를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이 된 채 감정을 푸는 것과는 다르다. 또 무조건 참고 화내지 않는 것과도 다르다. 화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단, 이때는 자신의 말 속에 판단, 단정, 비난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화를 표현하고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한 호흡을 두고 기분을 가라앉힌 다음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필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화가 났으면 상대방이 잘 못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화를 내고도 박수받는 것이다. 두 번째, 화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곳일수록 더욱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외로 사람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으면 실적이 떨어지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다. 일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필요하다. 화라는 감정은 긴장감을 부여하며 긴장감은 좋은 자극이 된다. 화는 진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라면 화라는 감정은 솟아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도 마찬가지다.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면 때로 다투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할 만한 폭언을 내뱉거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상대의 인격을 비판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세 번째, 화를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라.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틀렸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약간이라도 경우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세상에는 정말 우습게도 잘해주면 호구로 취급하며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해해주지 않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선을 넘어가며 과도한 요구를 해올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제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가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계속 해올 때는 그건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라. 단,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화는 감정에 지배된 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한 화다. 스스로 선택한 화라는 감정은 당신의 결의를 강하게 상대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네 번째, 실패에는 화를 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큰 좌절에 빠지며 우울해진다. 하지만 이럴 땐 슬픔의 감정보다는 화를 내라. 굴욕당한 화는 성공의 기폭제로 쓰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라는 감정을 잘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다. 이처럼 화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화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어떤 고통도 참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 화의 굴욕이 약한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게 된다. 이를 내 일에 적용한다면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화의 힘을 언제까지나 이어갈 수는 없다. 화를 처음 기폭제로 활용한 후에는 원래 자신이 해야 할 목적에 집중해서 화라는 감정은 잠시 억눌러라. 시작은 화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화라는 감정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화를 통해 경쟁하라.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화가 나겠지만 그 화를 경쟁을 위한 에너지로 써라. 화는 아이디어의 윤활유다. 화라는 감정은 인간을 창조적으로 만든다. 아이디어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전적 보상보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극을 주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한다. 경쟁심도 화라는 감정의 하나다. 혹시 지금 의욕이 없고 지루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화라는 감정에 불을 붙여봐도 좋을 것이다. 어제의 나와 경쟁하며 어제의 나보다 더 앞서 나가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해 보아라. 거기에 화의 에너지를 빌리면 탄력이 붙는다. 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잘 활용하여 어떤 분야에서든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화의 힘을 활용하라. 화는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어준다. 화는 자신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을 때 혹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타인에게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러한 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화라는 감정을 폭발적인 행동에 전가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앞선 나머지 실수할 수 있기에 화에 지배되지 않게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정하게 유지하라. 똑똑하게 그저 화를 잘 이용하라. 만약 내가 화를 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화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살펴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에
화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타인의 말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으며 그냥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결국 어찌됐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고 설령 가족일지라도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타인이 나에게 다른 의견을 던지거나 참견하여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결국 그 사람 역시 나를 이해 못하겠다며 같이 역정을 내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며 지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남을 이해하려 하는 것 자체가 별 다른 이득을 주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며 이해하려 노력하다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쭉달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화가 났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라.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 화를 즉각적으로 냈을 때 우리에게 그 행동이 이득으로 돌아온 적은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그 상대방과 크게 다투거나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하게 된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든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게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뱉는 분노의 말보다 냉정한 태도로 뱉는 경고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가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에 지배되지 말고 내가 잘 사는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놔둬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내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셨다면 화를 제대로 내는 법을 알아가셔서 인생에 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